12.6 사태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그거와 관련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재규가 왜 박정희에게 총을 쐈는지 그것에 대한 새로운 가설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정희, 유경수, 박근혜, 문세광,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 정유라 이들 이름으로 연상되는 악몽이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이름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도덕, 상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웃음거리로 이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박근혜의 아버지였던 박정희는 왜 이렇게 불행한 출발이었던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생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리하지 못한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아하죠. 그래서 오늘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에서는 바로 1979년 10월 26일 이른바 12.6 사태로 불리는 박정희의 죽음 과정에서 김재규의 거사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최태민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조명하려고 합니다. 사실상의 유신 권력 서열 2위였던 그리고 박정희와 형제 이상으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죠. 예. 김재규하고 박정희는 사실은 굉장히 믿는 관계였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내부에서는 이제 받았던 거죠. 예. 김재규가 정말 박정희를 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내부에서는 충격을 받았는데 흔히 이제 김재규가 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김재규의 최후 진술인데요. 민주화를 위해서 악마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바로 이 김재규의 거사 이유 중에 사실은 또 하나의 이유를 당시 김재규는 자신을 변호했던 강신옥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이 생전에 최태민의 비리를 박정희에게 직보했는데 이 보고를 받은 박정희가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크게 절망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절망이 더 이상 박정희 유신 체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증언인데요. 김재규는 이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기부금을 받아서 이를 구국 선교단의 이름으로 이 최태민이 챙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기부금을 낸 업체의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에게 박근혜 씨가 지시하는 이런 사안을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제가 한번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박정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김재규가 이러한 사실을 처음 보고한 게 1978년도의 일인데요. 예.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받았던 박정희가 처리했던 절차는 이전과 다른,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접하면서 김재규가 매우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하는 건데요. 당시에 박정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보고를 하면 통상적인 절차를 지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문제를 야기했던 인사를 중앙정보부가 조사했으니까 중정이 연행해서 추가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예. 그런데 이 최태민 문제와 관련해서 지시했던 내용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이미 아는 분들은 알지만 박정희는 문제의 최태민과 박근혜 그리고 김재규 중정부장과 또 김재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최태민의 행적을 뒷조사했던 당시 중정수사국장 백광연을 한 자리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 박정희가 중정이 조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직접 친국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 왕조시대 때 왕이 직접 죄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친국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김재규하고 최태민을 조사했던 중정수사국장 백광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모욕을 당하게 되는데 예. 그게 바로 이거입니다. 당시 일개 목사에 불과했던, 뭐 실제로 목사도 아니죠. 조사 결과 어느 교단으로부터도 안수를 받은 사실도 없는 사이비 목사에 불과했던 이 최태민과 더구나 이 국정에 무슨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는 그저 대통령의 큰딸과 가깝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그 최태민을 대한민국 중정부장과 동격으로 자리에 앉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누구 말이 옳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거니까 예. 이건 중정부장인 김재규로서는 엄청난 치욕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정에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정말 보스인 중정부장이 최태민하고 같이 앉아서 누구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따지는 그런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건 중정부장인 김재규로서는 정말 영이 서지 않는 모욕을 당한 건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김재규가 갖게 된 이런 치욕감은 굉장히 컸던 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최태민과 박근혜의 사이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때 이게 언제였냐면요. 내부 권력기관, 그러니까 청와대와 재계 등 이런 권력 주변부의 인사들에게는 이미 비밀 아닌 비밀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지만 예. 이것이 이제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1979년 바로 11.6 사태 이후였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이 전까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것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고 난 이후에 이어진 수사 과정과 재판 절차를 거쳐서 김재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때 당시 김재규가 주장했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최태민의 비행 사실을 감지한 것은 1978년의 무렵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최태민이 구국 여성 봉사단,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구국 선교단이었는데 이후 명칭을 바꿔서 이때쯤에는 구국 여성 봉사단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구국 여성 봉사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재벌로부터 수십억 원의 기업 돈을 받고 있고 예. 또 정말 여러 여자들, 이거 과거 예전에 우리 김 PD님께서도 한번 방송에서 상세하게 이 내용을 밝혔었죠. 드라마로도 만들었죠, 그때. 그래서 일화 제목이 성기불발기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방송 듣는 분들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그 어느 강연 자리에 가갖고,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분들을 한 30여 분과 같이 강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저는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안 해주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과반 이상의 분들이 이 보고서를 한 번도 보시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이 내용을 또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하간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놀락하는 엄청난 파렴치한 행동들이 담긴 그런 사실들이 이제 김재규 중정부장에게 첩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수십억 원의 재벌 기업 돈, 이거를,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 바로 지금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의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에 정경련이 기부했다는 800억 원, 바로 이게 너무도 유사한 아버지와 그 딸의 행위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김재규가 이처럼 나서기 전에도 이미 최태민과 박근혜와 관련된 비행 보고는 여러 차례 박정희에게 직보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박정희는 이걸 내내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중정부장인 김재규가 직접 나선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김재규가 직접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희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전 같으면 당연히 이제 연행해서 조사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중정부장을 불러서 대질 조사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박정희가 일을 처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큰딸 박근혜의 눈물이 결정적 사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박정희가 친국을 벌이면서 이 최태민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다. 최태민이 억울한 모함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억울함을 주장을 했고 그러한 딸의 눈물을 보면서 이 박정희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 재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걸로 자리를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중정의 보고를 믿을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말 김재규나 중정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모욕적인 결론이다. 즉 중정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으니 검찰이 재조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중정은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는데 그 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검찰 나부랭이한테 자기네들이 조사한 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 조사라고 한 것을 접하니까 정말 김재규로서는 모욕이 아닐 수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검찰이 조사했지만 검찰 역시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그랬다면 당연히 최태민을 처벌하고 딸인 박근혜에게도 더 이상 구국 여성봉사단, 즉 구국 선교단과 관련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박정희는 이때 이것에 대해서 또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 짓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 구국 여성봉사단에서 최태민과 박근혜의 자리만, 지위만 맞바꾸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즉 총재였던 최태민을 명예총재 자리로 앉혔고 그리고 명예총재였던 박근혜를 총재 자리로 바꿔 앉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안을 모두 끝낸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유심히 그리고 가슴 찢어지도록 분하게 지켜본 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김재규였던 겁니다. 예, 김재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박정희가 처리하는 일 방식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꼈는데 그래서 박정희에게 이 사안이 끝난 후에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박근혜와 최태민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김재규는 12.6 사태가 있고 난 후에 자신을 변호했던 강신옥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털어놨는데 그 일화에 의하면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각하, 일본도 보십시오. 큰 영예, 즉 대통령의 딸은 적십사사나 같은 이런 곳에서 관여하도록 해야지 이런 데다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손을 떼게 해야 합니다. 라면서 거듭하여 박근혜와 최태민이 하는 이 구국선교단의 해체를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김재규의 태도에 역시 분노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박근혜였습니다. 김재규가 거듭해서 자신의 문제를 아버지 박정희에게 제기하자 박근혜는 김재규에게 왜 남의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조사하냐면서 강하게 항의를 여러 차례 했대요. 예.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김재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박근혜는 고작 26살 남짓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는데 그러한 박근혜가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왜 남의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조사하냐 하면서 막 항의하고 하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김재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공정하게 조사했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주겠다. 기업에 돈을 걷어서 주겠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정염도 똑같이 박정희에게 돈이 필요하면 내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좀 더 걷어서 조성해 드릴 테니 그걸 대통령께서 딸에게 드리라. 그리고 이 최태민하고 관계를 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또 거듭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엄청난 비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상당히 공정하고 깨끗한 기준으로 삼았다니까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여하간 이런 식으로 김재규가 박근혜에게 오히려 항의받으면 더 적극적으로 최태민과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부탁 아닌 부탁, 간청 아닌 간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박근혜는 최태민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는 모진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김재규가 최태민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가졌고 또한 그 최태민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12.6 사건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79년 5월의 일인데요. 김재규가 최태민과 관련해서 박정희에게 직보했던 게 78년도의 일이었고 그때 당시에 김재규 입장에선 오히려 수모를 당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태민과 관련한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태민 목사가 계속해서 대통령 큰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서 부정한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이걸 전해 들은 김재규의 반응, 굉장히 크게 화를 냈는데 그때 한 말이 이거랍니다. 그자 최태민은 백해무익한 놈이다.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어 없어져야 할 놈이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재규가 갖고 있었던 최태민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훗날 또 하나의 반란이죠. 비상계엄이 확대된 후에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이 계엄사를 통해서 최태민을 붙잡아 왔었대요. 그래서 그 최태민에게 이제 조사를 하니까 역시나 이제 바로 김재규가 조사했던 부정사실과 축제가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서 이제 덮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에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사실 1979년 12.6 사건의 또 다른 진실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박정희를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김재규가 바로 엉뚱한 욕심을 갖고 그래서 죽인 것이다라고 바로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딸인 그리고 그토록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리고 그 딸의 눈물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 독재자라고 평가받는 그 박정희도 끝내 무릎 꿇게 한 박근혜의 눈물이 결국 그 아버지를 비참한 최후로 맞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진실이 아닐까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제 주장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비약이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에게 총을 쐈던 그 김재규를 상대로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범행 동기를 수사했던 당시 수사관의 증언인데요. 이 수사관의 증언을 남긴 사람은 바로 월간조선의 조갑제인데 그 조갑제가 쓴 월간조선 기사에 의하면 김재규를 조사했던 조사관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김재규 부장은 최태민 사건을 처리한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했고 이후 박정희에 대한 존경심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시해 동기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민주화를 위해 악마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는 김재규. 그런데 만약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문제의 친국 자리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이후 천하의 중정이 조사했던 사실을 다시 검찰이 재조사하라고 그러한 박정희의 지시를 통해 모욕을 당했고 그래서 그러한 결론으로 박근혜로부터 이후 지속적인 미움을 받아야 했던 이 김재규인데요. 이러한 김재규 결국 박정희의 비참한 최후에는 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12.6 비극의 또 다른 결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바로 그 딸이었던 최순실과의 관계 역시 지금까지는 계속 이어오다가 끝내 지금 참담한 권력 누수를 접하고 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 또다시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이미 박근혜는 전락해버린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최순실을 버리지 못한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박근혜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성만 반장님. 예. 최태민하고 박근혜가 남녀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설왕설래가 있죠. 예. 아까 전에 우리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기불능에 대한 이야기. 사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또 있어요. 선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망록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친국 자리에서 사실은 최태민에 대한 발기 여부를 조사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잖아요. 아, 베껴놓고? 예, 베껴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발기가 되는지 이것을 한번 시험했는데 다행히 그 자리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목숨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다른 설 중에 하나로 또 떠는 걸로. 아니,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그 발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무서운 자리에서 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예. 이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 있지 않나요? 처음 듣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예. 그 자리에서 다행히 발기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최태민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똑같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 무서운 자리에서 그 남성의 그 성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쪼그라붙었지 어떻게. 네. 겁도 없이 대가리를 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자네 한번 발기해봐 이런다고 발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앞서서 선우연 씨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공보비서관을 지낸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실제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그 구국 여성 봉사단, 구국 선교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내막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선우연 씨와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니, 실제로 2005년 11월에 그 월간조선 인터뷰를 보니까 선우연 씨가 이런 증언을 하더군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9월 12일 최태민을 거세하라. 이 거세하라는 의미가 중의적인 의미의 거세하라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자질을 잘라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이 국어사전으로 보면 짐승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라는 그런 의미죠. 거세. 예. 하여간 이 건과 관련해서 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선우연의 증언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정유라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다. 우리 둘은 50대 50 애매하다. 아니, 왜냐면 양론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저렇게 유능한 분들이 왜 그 예측을 틀렸을까? 도사님.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 원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서 데리고 온 피의자를 구속 못 시킨 경우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아니, 외국에서도 억지로 끌고 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리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소송까지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구속영장 기각. 이건 코미디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 탓이에요, 법원에. 그건 검찰 탓이라고 봐야죠. 굳이 한쪽 탓을 든다면 법원은 탓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는. 근데 검찰 입장에 생각하기에 범죄인도 청구해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니까 영장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뇌물죄 국외재산 도피 그거 다 뺐어요? 그거는 일단 조사 시간도 그랬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범죄인도 청구할 때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 사실 가지고 영장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덴마크 당국하고 지금 그 부분도 조율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검찰이 당연히 되겠지라고 판단했다가 안 돼서 지금 약간 멘붕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재청구를 이제 또 하자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마크 당국하고 협의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재청구했는데 기각되면 정말 검찰은 정말 이제 좀 황당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번 주에 소환해서 좀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미루고 일단 지금 우리가 영장 청구한 부분이 어디가 잘못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요일마다 4756님 수요일마다 청문회버랴 일하랴 정치쇼 삼국 삼변 들으랴 바빠서 미쳐버리며 아니 오는 거 하나 덜 들으면 되지 뭐 이걸 다 듣는 게 바빠요. 자 장시호 얘기로 넘어가시죠. 오늘
내일이라는? 내일 예, 나오죠. 예. 이건 잡아놓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얼핏 제가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구속기간 6개월이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6개월에 다 차는데 재판이 안 끝났어요. 심리가. 또는 이번 근데 사건처럼. 정확하게 넘어가기 전에 네. 정식 명칭이 보소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 명칭이 뭐예요? 글쎄, 이건 아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 구속기간 만료로. 왜냐면, 구속기간 만료되면 석방을 해주고 불구속 상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검찰이 꺼리잖아요. 나가서 또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연장을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정호성 보석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다 끝났잖아요, 6개월. 예. 근데, 새로 구속영장 발부됐어요. 왜? 청문회 불출석. 어허. 그죠? 그 다음에 차은택, 송성각도 청문회 불출석 위증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김종 이 사람도 지금 보석 신청에 심사 중인데 그것도 예. 청문회 불출석으로 지금 구속영장 새로 발부 받은다고 해요. 근데 장시호는 청문회 나왔잖아요. 예. 나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 다 했잖아요. 특검 도움에 대한 배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출석도 안 되고 위증도 안 되니까 새로 구속영장 발부받을 건이 없어요. 본인이 성실하게 네. 잘 그렇죠. 재판을 받고 수사에 받고 네. 인사청문회나 뭐 그 청문회 등등에 적극적으로 한 게 지금은 그래서요. 플러스 요인이 된 거네. 그러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예. 검찰에서 보던 이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자들을 할 때 대부분 이게 위증이랑 이걸 많이 뺐거든요. 예. 그게 아마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나중에 대비한. 모자르면 다시 이걸로 발발을 연장하려고 카드 쓰려는 것 같은데 장시호는 위증도 없어. 없고 불속도 없고 그거 내보내줘야 되는 너무 거고. 협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했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은 그때 두 번째 영장 받아 다 긁어 모아야 되니까 다 넣었거든요. 그때 위증부터. 아. 그러니까 또 쓸 게 없고. 8월 17일 지나면 네.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시호 씨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8월에 나오고 10월에 같이 선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시호 씨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다 같이 선거할 거예요, 그때. 그렇죠. 8월 그 이제 10월 17일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는 10월 17일. 10월 17일이니까. 예. 아마 10월 16일, 15일 때 그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만료는 8월 8월 17일. 17일인가? 8월 17일입니다. 8월 16일까지. 자, 안민석 의원은 그 얘기를 해요. 장시호 씨가 석방되면 수사나 재판 이런 등등이 전보다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시호가 다 털고 협조한 것 같지만 예. 한 3분의 2는 가린 것으로 보인다. 어. 본인 판단에. 그 무슨 근거로 얘기합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수도권 내리사선 의원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명문이에요. 아님 말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예. 뭐 몇 가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워낙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정유라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를 하셨던 분이고 뭐 고영태 씨라든가 아니면 노승일 부장과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도 말씀 들으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장시호 씨 같은 경우 특히 장시호 씨도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부분으로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동계스포츠정책센터에서 돈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감췄을 것이다.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정유라를 그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롤모델이 장시호였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요.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는 동안 박 전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연락을 했습니까? 장시호에게 연락을 해서 장시호의 어머니 최순득에게 전화 좀 부탁해 달라고 연결을 할 만큼 신복 중에 신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것만 알고 있으란 보장이 없다. 아마도 그래서 장시호라는 사람을 풀어주면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근데 반면에 이게 범죄로 놓고 봤을 때는 명확한 혐의를 놓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전부예요. 장시호 본인이 받은 게. 더 이상 다른 것들에 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조건 가둬놓기도 또 명분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은 가는데 의심이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른 증거가 있어서 장시호 너 왜 이 얘기는 안 해? 라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건덕지가 없는 거죠. 무조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럽니까?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우려가 정유라 씨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장시호 씨 석방됐어. 네. 지금까지는 장시호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정유라하고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가림 작전이 시작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거의 다 드러난 상황이라 뭐 가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산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터져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걸 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수사한 지 벌써 몇 개월 됐나요? 지금 뭐 재판도 거의 예. 중간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정유라 미승 빌딩 있잖아요. 예. 그 앞에 기자들 진치고 있거든요.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장시호 예. 씨하고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전원에서 뭔가 인멸할 것도 현재는 그리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비난 많이 받았지만 범죄 가담 정도 이번에 영장 기각되고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가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유라의 롤이 뭐 장시호와 뭔가 뒤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 뭐 일부를 뭐 덮을 수 있다 수준까지 보는 건 너무 높게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안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장시호 씨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왔다. 그렇죠. 정유라 씨 영장 재청구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 이제 가능성 오늘 또 이제 지뢰밭 한번 지나가야 돼요. 저는 검찰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재청구. 분위기 영장 때문에. 재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좀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지금 뭐 하루 이틀 안에 할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추가 혐의를 더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마크 당국이랑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그게 대략 한 2주 정도 걸린다 생각을 하면 2주 정도 지나서 한 번 정도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기각되면 큰일이죠. 검찰 이번에 입장에서는 기각되면 재판하기가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막판까지 고민을 할 것이나 예. 재청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기각되면 이재용 재판, 뇌물죄 재판도 휘청한다고 보나요? 뭐 휘청까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휘청 아니면 휘청? 구속이 되면 좀 생각지 못하게 뭔가 큰 걸 건질 수가 있을 텐데 구속이 되면 네, 구속이 되면 정유라 또 멘탈도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을 조사하는데 무언가 나올 거리가 있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재청구 하죠, 검찰은. 해요? 재청구하고 기각될 거예요. 저는 그래, 근데 저는, 이게 내가 검찰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고 해서 저는 수사가 망가진다거나 검찰의 코너를 이렇게 보진 않아요. 영향은 없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유라라는 사람의 증언 가치를 그냥 낮게 보기 때문에 별 정유라가 뭐 구속되고 한다고 그래서 이 재판이 갑자기 뭐 유죄가 나오고 확실한 걸 가지고 있고. 삼성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한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정유라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싶은 기본적인 생각이. 근데 제가 거길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난주에 정유라 영장 기각한다고 했다가 제가 문자 보니까 그냥 욕을 그냥 바가지로 제가 먹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 욕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객관적 평가 판단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좀 재청구하고 기각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검찰은 기각될 가능성이 90%라고 이번에 재청을 할 거예요. 예. 왜? 우리는 그래도 뭔가 최대한 했다는 거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입장이잖아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기각된다고 해서 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재판 망가지진 않는다. 공소유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도 지난번에 네. 정유라 씨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꽤 있다. 라고 하자마자 문자 폭탄을 쓰다가 지운 사람들이 막 느껴져. 썬턴을 막상 보내지 못하고. 기운까지 느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장 아니, 청구를. 판단. 왜냐하면 할까 안 할까? 저는 차라리 그럼 안 하는 쪽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득실을 따져봤었을 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청구될 거라는 쪽을 강력하게 발부될 예. 거라는 쪽을 강력하게 밀었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도 드렸잖아요. 독일에서 받고 있는 혐의가 이러저러한 것이다. 근데 변명을 하지만 아까 백 변호사도 설명했다시피 결국 영장 청구하면서 사유로 업무방해하고 공무집행 방해만 넣었거든요. 예. 그런 바람에 영장이 안 나왔잖아요. 뇌물죄하고 재산국의 높이를 재산 뺐죠. 이런 거 다 뺐으니까. 근데 그러면 시점상 봤었을 때 정유라를 구속을 했었을 때 가장 얻을 수 있는 게 검찰이 최순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그랬죠. 그거를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예. 특검 때는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분 때문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거는 검찰이 법원에 공을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알겠습니다. 저도 영장 청구 안 할 거로 보겠습니다. 저는 안 봐도 되는데. 변호사가 아닌데. 근데 만주 변호사에게 자격증 반납해야겠어. 만주 변호- 너무 잘 만주 변- 맞췄고 이제 신의주까지 내려온 것 같아. 이건 뭡니까? 만주에서 신의주까지. 자, 잠깐만. 예. 간단하게. 예. 고용태 씨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돈 2천만 원 줬다고 증언한 그 세관 직원. 네. 그분이 내가 사실 허위 진술했다라고 하는 작업을 주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풀려나는 건가요? 근데 고영태 씨 같은 경우 그거 말고 본인이 다른 데서부터 투자금 받은 걸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해서 날렸다. 그게 사기다. 이런 것까지 걸려있는 걸려있기 상황이라서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풀려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예. 조금 괘씸죄로 들어간 듯한?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예, 좀 알겠습니다. 자, 어젠가요 재판 때 6차 재판 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변호인단 이경재 변호사를 레이저 쐈다는데? 딱 한 번을 잊었었거든요. 봤어요? 그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기자 전원이죠. 박 전 예. 대통령이 연필로 이렇게 계속 종이에다가 재판과 나는
무관하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었어요. 예. 그러는 무슨 과정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정확한데 글씨는 아니래요.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아, 부적 쓴 건 네, 아니고. 그냥 뭐 여기 지금 노승일 부장이 나와가지고 거의 전쟁통이었는데 예. 그 와중에 혼자 평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딱 한 번 레이저를 쐈는데 아. 그게 노승일 부장한테 쏜 게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한테 쏜 거예요. 그거 왜 쐈을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찰에서 증인 신문하면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반대 신문하잖아요. 예. 반대 신문하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딱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린 저번에도 노승일 부장 한번 반대 신문 했는데 우린 할 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박 전 대통령이 탁 고개를 돌리면서 이경재 변호사에게 레이저를 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지금 현재는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예. 묘하게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속았다는 입장이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최순실 제가 다 한 거야. 나 쟤한테 속았어.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12.6 사태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음. 그거와 관련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재규가 왜 박정희에게 총을 쐈는지 그것에 대한 새로운 가설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정희, 유경수, 박근혜, 문세광,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 정유라 이들 이름으로 연상되는 악몽이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이름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도덕, 상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웃음거리로 이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박근혜의 아버지였던 박정희는 왜 이렇게 불행한 출발이었던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생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리하지 못한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아하죠. 그래서 오늘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에서는 바로 1979년 10월 26일 이른바 12.6 사태로 불리는 박정희의 죽음 과정에서 김재규의 거사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최태민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조명하려고 합니다. 사실상의 유신 권력 서열 2위였던 그리고 박정희와 형제 이상으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죠. 예. 김재규하고 박정희는 사실은 굉장히 믿는 관계였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내부에서는 이제 받았던 거죠. 예. 김재규가 정말 박정희를 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내부에서는 충격을 받았는데 흔히 이제 김재규가 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김재규의 최후 진술인데요. 민주화를 위해서 악마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바로 이 김재규의 거사 이유 중에 사실은 또 하나의 이유를 당시 김재규는 자신을 변호했던 강신옥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이 생전에 최태민의 비리를 박정희에게 직보했는데 이 보고를 그저 대통령의 큰딸과 가깝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그 최태민을 대한민국 중정부장과 동격으로 자리에 앉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누구 말이 옳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거니까 예. 이건 중정부장인 김재규로서는 엄청난 치욕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정에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정말 보스인 중정부장이 최태민하고 같이 앉아서 누구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따지는 그런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건 중정부장인 김재규로서는 정말 영이 서지 않는 모욕을 당한 건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김재규가 갖게 된 이런 치욕감은 굉장히 컸던 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최태민과 박근혜의 사이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때 이게 언제였냐면요. 내부 권력기관, 그러니까 청와대와 재계 등 이런 권력 주변부의 인사들에게는 이미 비밀 아닌 비밀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지만 예.
이것이 이제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1979년 바로 11.6 사태 이후였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이 전까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것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고 난 이후에 이어진 수사 과정과 재판 절차를 거쳐서 김재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때 당시 김재규가 주장했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최태민의 비행 사실을 감지한 것은 1978년의 무렵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최태민이 구국 여성 봉사단,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구국 선교단이었는데 이후 명칭을 바꿔서 이때쯤에는 구국 여성 봉사단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구국 여성 봉사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재벌로부터 수십억 원의 기업 돈을 받고 있고 예. 또 정말 여러 여자들, 이거 과거 예전에 우리 김 PD님께서도 한번 방송에서 상세하게 이 내용을 밝혔었죠. 드라마로도 만들었죠, 그때. 그래서 저기 1화 제목이 성기불발기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방송 듣는 분들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그 어느 강연 자리에 가갖고 나름대로 이제 그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분들을 한 30여 분과 같이 강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잘 라브랭이한테 자기네들이 조사한 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 조사라고 한 것을 접하니까 정말 김재규로서는 모욕이 아닐 수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검찰이 조사했지만 검찰 역시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그랬다면 당연히 최태민을 처벌하고 딸인 박근혜에게도 더 이상 구국 여성봉사단, 즉 구국 선교단과 관련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박정희는 이때 이것에 대해서 또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 짓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 구국 여성봉사단에서 최태민과 박근혜의 자리만, 지위만 맞바꾸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즉 총재였던 최태민을 명예총재 자리로 앉혔고, 그리고 명예총재였던 박근혜를 총재 자리로 바꿔 앉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안을 모두 끝낸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유심히 그리고 가슴 찢어지도록 분하게 지켜본 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김재규였던 겁니다. 네, 김재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박정희가 처리하는 일 방식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꼈는데, 그래서 박정희에게 이 사안이 끝난 후에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박근혜와 최태민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김재규는 12.6 사태가 있고 난 후에 자신을 변호했던 강신옥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털어놨는데, 그 일화에 의하면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각하, 일본도 보십시오. 큰 영예, 즉 대통령의 딸은 적십사사나 같은 이런 곳에서 관여하도록 해야지 이런 데다 손을 대선 안 됩니다. 그러니 손을 떼게 해야 합니다. 라면서 거듭하여 박근혜와 최태민이 하는 이 구국선교단의 해체를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김재규의 태도에 역시 분노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박근혜였습니다. 김재규가 거듭해서 자신의 문제를 아버지 박정희에게 제기하자 박근혜는 김재규에게 왜 남의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조사하냐면서 강하게 항의를 여러 차례 했대요. 예.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김재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박근혜는 고작 26살 남짓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는데, 그러한 박근혜가, 저는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안 해주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과반 이상의 분들이 이 보고서를 한 번도 보시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이 내용을 또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하간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농락하는 엄청난 파렴치한 행동들이 담긴 그런 사실들이 이제 김재규 중정부장에게 첩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수십억 원의 재벌 기업 돈, 이거를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 바로 지금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의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에 정경련이 기부했다는 800억 원,
바로 이게 너무도 유사한 아버지와 그 딸의 행위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김재규가 이처럼 나서기 전에도 이미 최태민과 박근혜와 관련된 비행 보고는 여러 차례 박정희에게 직보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박정희는 이걸 내내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중정부장인 김재규가 직접 나선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김재규가 직접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희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전 같으면 당연히 이제 연행해서 조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중정부장을 불러서 대질 조사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박정희가 일을 처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큰딸 박근혜의 눈물이 결정적 사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박정희가 친국을 벌이면서 이 최태민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다. 최태민이 억울한 모함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억울함을 주장을 했고 그러한 딸의 눈물을 보면서 이 박정희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 재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걸로 자리를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중정의 보고를 믿을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말 김재규나 중정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모욕적인 결론이다. 즉 중정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으니 검찰이 재조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중정은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는데 그 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검 받은 박정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크게 절망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절망이 더 이상 박정희 유신 체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증언인데요. 김재규는 이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기부금을 받아서 이를 구국 선교단의 이름으로 이 최태민이 챙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기부금을 낸 업체의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에게 박근혜 씨가 지시하는 이런 사안을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제가 한번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박정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김재규가 이러한 사실을 처음 보고한 게 1978년도의 일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받았던 박정희가 처리했던 절차는 이전과 다른,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접하면서 김재규가 매우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하는 건데요. 당시에 박정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보고를 하면 통상적인 절차를 지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문제를 야기했던 인사를 중앙정보부가 조사했으니까 중정이 연행해서 추가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이 최태민 문제와 관련해서 지시했던 내용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이미 아는 분들은 알지만 박정희는 문제의 최태민과 박근혜 그리고 김재규 중정부장과 또 김재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최태민의 행적을 뒷조사했던 당시 중정수사국장 백광현을 한 자리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 박정희가 중정이 조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직접 친국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 왕조시대 때 왕이 직접 죄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친국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김재규하고 최태민을 조사했던 중정수사국장 백광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모욕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입니다. 당시 일개 목사에 불과했던 뭐 실제로 목사도 아니죠. 조사 결과 어느 교단으로부터도 안수를 받은 사실도 없는 사이비 목사에 불과했던 이 최태민과 더구나 이 국정에 무슨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는